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Q 시작합니다. 정부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돼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전국 검사장 회의의 결과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 윤 총장은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단 오늘은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서 동료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 3종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가 폭행을 주도하고 휴대전화까지 감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사죄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 강화로는 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해외 유입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48명 가운데 절반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였습니다. 광주와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자 230여 명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서한을 보낸 가운데 국내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검토와 증거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침방울 차단 마스크의 이음새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나서 해당 업체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을 수거하고 성능 시험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 총장은 구체적인 대응 방식이나 수위 등을 고심해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서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주말 동안 정리된 회의 결과가 오늘 오전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는데요.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대검찰청은 지난주 금요일 회의 종료 뒤부터 주말 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오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최종 입장이 나올 거란 예측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위나 방식을 고심해야 하는 만큼 오늘 안에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면서 수사팀 수사도 지휘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 지시했습니다.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추 장관의 이런 지휘가 총장 지휘나 감독권을 침해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지휘는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윤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건 아니라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결정이 다소 늦어지면서 여러 전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겁니까? 네, 주말 동안 검사장 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던 만큼 윤 총장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특히 수사자문단 중단을 받아들이고 수사 지휘 배제 지시는 재지휘 검토를 요청하자는 게 회의 중론이라 윤 총장의 결정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결정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 대립이 깊어질 수 있어서 표현 수위나 방식을 가다듬기 위해 공식 입장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검사장 회의 당일 이미 때늦은 방안이라며 선을 긋긴 했지만 특임검사 임명 등의 대안도 건의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재지휘 검토를 요청하면 이제 공은 다시 추 장관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윤 총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이 감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법무부는 대검 공식 입장부터 봐야 한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대검이 지난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취합해서 오늘 오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고요. 자, 오늘 보고 내용을 검토한 윤 총장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대립이 커질 수가 있어서 표현 수위 또 이런 방식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 공식 입장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게 취재 기자의 판단입니다. 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분석 또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검찰청이 일단 보고를 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원래 윤 총장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일단 연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만큼 이제 생각해야 될 지점이 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서 뭐 건의한 내용은 뭐 예.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문단 회의와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예. 법무부 장관의 그 지휘 내용은 그냥 수용을 하자. 수용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이제 수사팀에 또 지시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중간에 보고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만 이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 예.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검찰총장의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조금 이건 훼손시키는 거다라고 예. 해서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제 예. 그런 정도의 얘기. 예, 예,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사퇴와 관련한 얘기도 아마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사퇴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 의견이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검사장 회의에 그러니까 취합된 의견 자체를 그 윤 총장이 뭐 거부를 하거나 또는 이걸 뭐 수용을 하지 않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예. 수용을 이제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예. 이거를 이제 추미애 장관에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그야말로 예. 재지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건지 예. 아니면 기존의 뭐 수사 지휘를 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아예 딱 자르고 갈 건지 예. 또 아니면 이제 뭐 그 두 분이 조용히 좀 만나서 뭐 조율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좀 그 결정이 안 나서 예. 좀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천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골이 사실 계속 더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은 2일 날 했었는데 예. 이미 그 전부터 이제 갈등에 관련된 언어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럴 때는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사태의 본질은 검언유착입니다. 이른바 예. 검언유착 의혹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모 검사장, 현직 검사장이죠. 현직 검사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호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직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그 검사장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예, 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충돌이 일단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 대검에서 네. 또 보완해라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들이 충돌하면서 이제 각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이제 계속 갈등이 깊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사태의 본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예. 왜 당신 윤 총장은 당신의 그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전문단, 전문수사 자문단이죠. 이걸 왜 구성하느냐?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채널A 기자가 이제 요구를 했던 건데 예. 그 피의자는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입장이고 검찰은 바로 그래서 이 수사단을 통해서 이걸 물어보려 했던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어울려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그렇다면은 전문수사단은 지금 말씀처럼 하지 말고 당신은 거기 지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명백하게 충돌할 수 있는 양대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검찰청구 8조에 의하면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예. 검찰청구 12조에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이 수사단을 갖다 하지 말라는 건 충분히 지휘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럼 이제 그 대검의 간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도 예. 그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과거 2005년도 때 그때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었죠. 강병구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마시오. 이건 구체적 지휘가 될 수가 있죠. 구체적 사건이나 구체적 지휘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것도 수사전문단을 이제 구성하지 말고 아예 당신은 그쪽에 관여하지 마시오. 보고만 받아라. 보고만 받아라. 있겠죠? 결과만 예. 보고받아라. 이거는 검찰청 12조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같이 거의 동시에 충돌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 이 말씀 하나 더 드리면, 또 하나 검찰의 정치적 준비라는 게 있어요. 예.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1988년부터 이제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 검찰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또 두 개가 충돌해요. 그렇죠. 이게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한 거 비슷한 얘기인데, 서울중앙지검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 하나. 예. 또 반대로 현직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관점도 충돌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속에서 이 사안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내일 정도 이제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뭐 네. 얘기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예. 이제는 더 이상 법무부와 검찰이 오늘 물밑에서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내일 뭐 재지휘를 요청한 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이게 또 다시 검찰과 법무부가 핑퐁으로 간다. 이건 검찰과 법무부의 충돌이 문재인 대통령께도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예. 정부 부처 내의 균열과 갈등이라고 는 아주 좋지가 않은 거다. 이제까지 왔으니까 양쪽이 좀 이제 호흡을 좀 조정하고 예. 오늘 최소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눈 다음에 내일 그런 대화의 바탕 위에서 무슨 입장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해서 아마 그래서 오늘 장고에 들어간 것이 그래서 아니냐. 장고에 들어간 네. 것이다. 물밑 대화가 필요하고 또 바로 또 입장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그 입장을 바로 내놓을 경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사 지휘를 제고해달라, 이런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을 경우에 또 추 장관이 또 다른 어떤 선택을 내놓았을 경우에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조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어제 사실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글 잠깐 보여주세요. 검사장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지난 4일이군요. 자, 이 글을 남긴 이유는 저게 이제 대검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이제 저런 글을 내놨습니다. 저 글을 내놓은 이유는 너무 원칙적인 글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국은 뭐 그러니까 장관인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흔들리지 마라. 예, 그런데 이런 그게 뜻으로. 과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검찰청이 이제 대검찰청 중심으로 해서 뭐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예. 예. 이런 것은 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대검찰청을 뭐 지금 여권이 너무 흔들고 있다, 정책 중립성을 너무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와중에 이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네.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지휘 행사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비공식적인 방식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예. 거죠. 이것도 결국은 과도한 개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 장관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윤 총장이 이 장고에 들어간 건데요. 만약에 윤 총장이 이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한 가지는 추 장관의 그 지휘를 수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에 손 떼라라는 지휘는 이제 좀 철회해달라, 이런 요청을 만약에 결론적으로 했을 경우 추 장관은 또 이에 대해서 이걸 또 수용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건 이제 제가 계속 관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일단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예. 여권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입니다만, 예. 일단 윤 총장의 거취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묵직하게 깔려 있잖아요. 지금 예.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상황까지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전문 수사단을 받아들이고 뭐 대검 부장회의 그 논의를 안 거치고 이제 그걸 하기로 했던 거, 예. 이런 것들은 또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자신의 책임을 보호하려 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도 어려운 것도 현실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비례 원칙이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 예. 라는 측면에 또 입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아까 페이스북에 올린 이런 글도 그냥 원론적인 말인데 네. 이건 뭐 그냥 원론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예, 최근의 예. 사태와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라서 아무튼 이런 느낌은 들어요. 네. 어쨌든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여권 내부에 명시적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암묵적이거나 묵시적인 하나의 동의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예. 근데 거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서로 협력해서 검찰 개혁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처음에는 국민들이 이제 시시비를 따졌지만 예. 법리가 많이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요인과 변수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떻게 의식하냐면 여권 내에서 집권 연합 내에서 집권 집단 내에서 지나치게 부처 간의 충돌이 심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원래 예, 모든 사안이 충돌을 하면은 10대 0은 없는 거거든요. 예. 6사가 됐건 7-3이 됐건 5대5가 됐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따지기 시작하면 검찰도 검찰총장대로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대로 할 말이 있어요. 예. 아까 그래서 검찰청부 8조가 있고 12조가 좀 상충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참고로 이제 검찰청 8조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지휘할 수 지휘하는 있고 12조는 검찰총장이 또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할 있다는 수 있다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게 충돌하고 있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부당한 짓에 대해서. 그러나 검사는 검찰총장이 할 수도 돼 있고. 이게 예.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돼 있는데 네, 네.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수사단은 하지 않겠다. 예. 그러나 지금 나를 지휘해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그럼 네. 아마 그건 반반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양쪽이 상쇄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 이건. 예, 예.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받는 하급직이 검찰총장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한다면 네. 아무리 그게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검찰총장도 장관급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이제는 조금 호흡을 가다듬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누가 이거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이게 지휘권이 관철되고 누가 되더라도 양쪽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충분히 자신들이 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 그 다시 아까 말로 돌아가서 검언 유착의 의혹의 사건을 푸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네.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서울중앙지검의 그 이소민 검사장대로 중앙지검장은 너무 심하게 또 검찰총장하고 대립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네. 추 장관이 어느 정도 이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배제할 수 그동안의 이제 추 장관의 여러 가지 예. 행태로 미뤄봐서는 그 반대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예, 지금까지 추 장관의 언행을 보면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데 네. 그런데 지금 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 깊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물밑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갈등을 좀 봉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데 이종호 평론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수용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은 글쎄요. 단순히 윤석열 총장의 생각이 아니라 40-50명의 검사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윤석열 총장의 일단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냥 그 지휘한 거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대로 수용하고 예. 예.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서울중앙지검장하고의 관계, 예. 또 그 수사팀하고의 관계는 그 다음에 이제 풀어가도 될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손 떼는 것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문단도 절차를 중단하고 네. 두 개 다 받을 것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 이제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이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그런 가능성도 상태에서 있겠죠. 예.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하고의 관계라든가 그 예. 수사팀하고의 관계 부분은 예.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의 사안이잖아요. 예. 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네. 상당한 동력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력이 생겼다.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좀 과도하게 지금 항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검사장 회의의 결론이라로 보거든요. 그 예. 부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그 수사 어떤 지휘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충분히 이거는 아마 좀 조율이 가능한 그런 그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단 결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제 주목이 되는 거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절반은 받고 절반은 받지 않는 그런 예. 수정안을 이제 내면서 다시 이제 재지위를 해달라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재지위 요구 자체가 사실은 이거 보기에 따라서 항명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회하는 방식을 전 택해 나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장고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 그런 쪽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추 장관의 지위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또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갈등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임 검사를 둬서 지금의 수사팀과 공조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가 지위를 하든 안 하든 내 스스로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맞죠. 그런 측면에서 특임 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취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이게 제 박 의원님 나름대로의 생각. 솔루션입니다. 특임 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배치하는 것 어떻겠느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중재안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중재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특임 검사는 법무부가 일단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건 좀 당장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추 장관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죠. 얘기했고 특임 검사를 임명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당장 이제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그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특임 검사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이게 예. 특임 검사의 법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뭐 법률 전문은 아닙니다만 예. 이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박범계 의원 얘기처럼 네.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면 부담이 양쪽이 너무 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안이 이렇게 되면 어쨌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안 받아들이는 걸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뭔가 지지하는 입장이 있던 사람들도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일반 유권자들 생각도 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몇 분에 불과합니다만 답을 정해놓고 뭔가 자꾸 지나치게 거취를 몰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좀 전혀 다른 예. 이 문제 사안과 이 수사의 사안과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제3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 민주, 자유, 진보와 보수가 아니 제3의 길, 그것만 제3의 길이 아니고 네. 여기서도 뭔가 새롭게 어쨌든 그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배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한 번 물러나는 이쪽으로 하면서 제3의 수사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예. 되면은 양쪽의 명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는 그들끼리 하는 문제고 지금 이걸 너무 정치적인 문제와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막 엉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거 좀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거를 갖다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좀 이 네. 문제까지 이렇게 무슨 핑퐁 게임을 하겠어요. 근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범여권 인사들 가운데는 이제 윤 총장의 사퇴를 이제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일단 거리를 좀 두는 모양새였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어떤 중재안을 지금 내놓는 모습이고 이해찬 대표 역시 윤 총장의 사퇴를 언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범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퇴 공세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다 지금 피고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 다 끝났고 기소까지 돼서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목청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 예. 최강욱 지금 대표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의 예. 주장이 네.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렇게 그 본인 사건이 재판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기세등등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체로 고위공직자 출신들이라 그러면 몸을 많이 낮추죠. 예. 이게 정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청을 보통 낮추기 마련인데 네. 이분들은 굉장히 기세등등하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바 목표, 윤석열 사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지금 그걸 더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명분을 실어주고 또 국민 여론이 더 그쪽을 지지하게끔 지금 만드는 그런 효과밖에 지금 안 낳는다라고 예. 저는 보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여당 지도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이 나서서 지금 저런 중재안도 좀 내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 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봐요. 윤석열 그렇군요. 총장이. 예. 그래서 특임 검사 카드를 받고 고심 중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긴 했는데 네. 받고
이제 그걸 이제 그 방향을 통해서 이제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네. 법무부가 이제 기존엔 반대를 했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하면서 사실상 특임검사와 같은 그런 직능을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검에서 개입하지 않고 독립 수사를 하도록 예. 좀 해달라 이렇게 결국 얘기한 특임 거니까요. 검사 방식 예.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임 검사를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한다라 했을 때 아마 반대하기가 이제는 어려울 거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임 검사를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가 네.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중립적인 검찰 내에서 그런 인물로 임명을 한다 그러면 예. 이건 아마 법무부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검언유착 관련 수사는 또 당연히 계속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부터 복귀를 했죠. 통합당에서는 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중립성 시위를 피해 가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먼저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이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예. 뭐 특검으로 갈 것도 아직 아닌 예, 것 같고 예. 수사가 지금 본격화된 것 같지도 않고 이 수사가 그렇게 복잡한 수사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 특임검사 특검 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네. 이 수사를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또 특검으로 가면 여야가 지금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법리적인 측면과 수사에 관련된 영역과 수사 영역과 이 정치 영역이 너무 혼재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도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네. 대한 불편한 것들, 불편한 심정들 네. 이거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걸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을 예. 것 같습니다만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그런 것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예. 명시로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특검 단계도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자,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번 국면에서 만약에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예상하는 것처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위를 받아들인다면 이 갈등이 좀 봉합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외견상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발점이 그러니까 이 최창렬 교수님하고 좀 달리 보고 있는데요. 예. 검언유착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본질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에 설령 그 사퇴를 못 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안으로 예. 또 다른 건을 가지고 아마 사퇴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윤석열 총장이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고 중인데요. 어떤 입장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5주 만에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 여론이 거셌던 데다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조사 결과 49.8%를 기록하며 한 주 전보다 3.5%포인트 하락했는데 3월 셋째 주 이후 15주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화요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뒤 큰 폭으로 떨어졌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발표했던 다음 날에도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문 대통령을 견고하게 지지해왔던 서울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고 연령대별로도 30대 지지층이 대거 마음을 돌렸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실망, 거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정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인 4월 4주차 조사에서는 52.6%에 달했던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8.3%까지 빠지며 지난 2월 2주차 이후 20주 만에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2%포인트 상승하며 30.1%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15주 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통합당의 총선 직후 지지율이 28%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통합당이 아닌 무당층으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 지지자들의 이탈이 뚜렷했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과 맞물려 20대의 지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을 넓히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강력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고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와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한 효과를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 4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응답은 36.8%였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은 대구, 경북과 대전, 세종 등에서 각각 66%와 60%로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6.17 부동산 규제 여파가 미치는 경기, 인천과 서울에서는 후속 조치 효과에 대해 47% 정도가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66%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반대로 진보층에서는 57% 이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66%에 육박했고 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82%를 넘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진행됐으며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3차 추경을 마친 국회가 7월 임시국회 시작을 앞두고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법안 마련에 집중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자 오늘부터 원내 활동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는 대여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추가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지금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종부세를 강화하는 등 이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지도부는 이런 민생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서 집값부터 신속하게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요.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공급 보완책도 서두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오늘부터 원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첫날부터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대여 투쟁에 나섰군요. 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원내 활동 복귀를 공식 선언한 첫날 당장 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부동산 정책부터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 강화로 투기가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라면서 민주당 주장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건 효력이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세금을 갖다 가지고서 이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무슨 드는 것 같죠. 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값을 잡는데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건과 대북관계 등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검증하고 이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출범 등에서도 야당의 역할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 복귀에 앞서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자체 조사한 상임위원 명단을 담은 선임계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곧 내놓을 추가 대책까지 결국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차 처음 임시사무실로 출근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일성으로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남북 북미 대화 경색 국면에 북한이 호응해 올지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노둣돌 하나를 놓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남북 북미 대화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냉랭해진 관계가 대화를 복원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적인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을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정부 기조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동안에 워킹그룹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리뷰해보고 또 제가 가졌던 평소의 소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장관 맞이에 분주해진 통일부는 조만간 인사청문 요청서를 작성해 국회로 보낼 방침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을 향해 날을 세운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 이후 2주 가까이 대남 비난도 중단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새 외교안보 진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사흘간 머물 예정입니다. 비건 부장관과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내일 오후 군용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로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으로 특히 청와대가 오늘 11월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를 시사한 상황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열흘 사이에 확진 환자가 80명 넘게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미취학 아동 2명도 포함돼 있어서 광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당분간 휴원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일곡중앙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확진 환자가 꾸준히 나온 교회인데요.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광주 지역은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이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일곡중앙교회 이 교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발현이 돼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지금 이 교회는 현재 1,500명 정도 이 교인 수가 됩니다. 이 가운데 800명 정도가 이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회 확진 환자 가운데는 이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이 등교 중지됐고 오는 19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북구에 있는 유초 중고등학교 180곳도 오는 12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2명은 미취학 아동이었는데요. 광주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이 2주간 휴원에 들어간 데 이어 유치원도 오는 17일까지 원격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지역 누적 확진 환자는 11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로 좁혀보면 지역사회 감염만 열흘 사이에 81명이 추가됐습니다. 모든 확진 환자가 이 방문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양 오피스텔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 거짓말과 함께 동선을 숨긴 혐의를 받는 광주 37번 환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시민의 알 권리와 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확진 환자가 사는 아파트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일곡중앙교회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연일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만드는 대형 마스크 제조업체 한 곳이 침방울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이음새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게 확인돼서 침방울 차단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해당 업체가 생산을 멈춘 게 언제입니까? 네, 지난 4일, 그러니까 주말부터 생산을 멈췄습니다. 먼저 시청자께서 YTN에 제보해 주신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가지고 실험한 영상인데요.
직접 구입한 침방울 차단 마스크에 물을 담아봤더니 코와 턱을 덮는 마스크 이음새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업체의 마스크는 물이 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실험 영상에서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에 파란 물감을 탄 물을 담아봤습니다. 역시 이음새에서 파란 물이 배어 나옵니다. 아래에 깐 화장지에 파란 물이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이 시청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침방울 차단 마스크 후기를 보고 직접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방울 차단 마스크에서 이른바 물샘 현상이 발생한다는 후기가 잇따르면서 침방울을 막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문제를 파악한 마스크 제조업체 측은 지난 4일부터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KF 보건용 마스크와 원단이 다른 필터가 사용됐는데 이로 인해 필터가 잘 밀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 자체가 침방울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필터가 들어갔다면 어느 부분이든 물샘 현상은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터가 없는 이음새에서 물이 새는 현상은 새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체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평균 63만 장인데요. 이 업체가 최근 생산한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하루 평균 15만 장으로 전체 침방울 마스크 생산량의 25%에 이릅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제기된 업체에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수거하고 침방울 차단 성능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업체 측은 자사 제품 중 문제가 있는 제품이 또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시중에 판매된 제품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 설명회와 관련해서 인천 거주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구 거주자 86살 A씨와 서구 거주자 67살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경기도 과천 지역 확진자인 50대 남성 C씨가 참석했는데 어제까지 인천에서 4명의 양성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또다시 2명이 추가되면서 C씨와 관련된 인천의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배에서 내리는 선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국내에 입항한 뒤 작업은 물론 교대 또는 외출 목적으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안양시 주영광교회의 담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보건소까지 걸어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회에서 300m 떨어져 있어서 가깝다면서 보건소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김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안양의 한 건물. 마스크를 낀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확진자 20여 명이 발생한 주영광교회의 목사입니다. 느릿느릿 걸어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스치듯 지나가고 기침도 합니다. 확진 통보를 받고 4시간 뒤 찍힌 영상입니다. 확진 받아서 병원에 있을지도 여기를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죠. 여러 가지로 놀랬죠.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주상복합으로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교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 골목, 각종 음식점과 상업시설을 즐비한 이 거리를 그대로 활보한 겁니다. 목사는 300~400m를 걸어서 보건소에 도착했고 이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확진받고도 걸어서 이동한 건 보건소 지시 때문. 교회 건물과 보건소 거리가 얼마 안 되니 도보로 오라는 안내를 받은 겁니다. 토요일이라서 하루 종일 없었고 또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낸 확진자 대응 지침을 보면 환자 이송 시 구급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내린 건 어떤 하나의 큰 원칙을 내린 거고 지자체에서 이게 추가 전파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거리를 이동하게 했다거나 하면은 정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는 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 밖의 상황은 지자체 재량이라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치였던 만큼 접촉자 등을 추적해 전수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각 대학에서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대학교가
특별 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장학금은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상한액은 전북대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의 10%인 19만 6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할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내 세부 지원 유형을 추가로 신설하고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가운데 업장을 철거할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폐업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지원금은 신청자 폭주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지원책이 이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더욱 수렁으로 몰고 가는 형국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23년 동안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48살 이정기 씨는 한 달째 도장을 열지도 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50명 가까이 되던 원생이 코로나19 사태로 6명까지 줄자 폐업을 결정했지만 인테리어 철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철거하고 건물을 나가야 하는데 철거 업체를 부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감당 못해 보증금은 다 날렸고 관리비도 700만 원가량 밀려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체육관 자체 철거하는 데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 세울 때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신라 같은 희망을 품어봤지만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태권도장 운영만으로 버티기 어려워 야간 택배 부업에 나서며 가입한 고용보험이 문제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걸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한 거거든요. 뭔가 살짝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니까 절망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배가 되죠. 자격이 되는 자영업자라고 이 씨보다 사정이 나은 건 아닙니다. 애초 2주 안에 지급한다던 지원금에 100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면서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클럽발 감염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태원 상인들은 날마다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곳 이태원 상권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클럽도 유흥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이 여파로 주변 가게들이 영업난에 시달리다 폐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겨우 버틴다 한들 정부 지원금으로는 임대료 내기도 버겁습니다. 그 택도 없어요. 우리는 애들이 공부하는 애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식구가 7인데 큰일이다 안 보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한 마리도 못 팔았어요. 정부의 지원금 취지는 고용 유지. 하지만 쌓여가는 빚더미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인건비 절약입니다. 종업원 쓸 수가 없어. 월세를 못 내는데 뭔 종업원을 써요. 사람이 안 다니는데. 지금 대출해갖고 다 쓰고도 없는데. 올해 1분기 자영업 형태가 많은 서비스업의 대출 잔액은 776조 원으로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만 명 줄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별다른 사회 안전망 없이 깊은 늪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해 특별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정부라고 마냥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나 심사 및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쌓여온 자영업의 취약성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만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를 기준으로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도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한 달 동안 595만 명이 감염돼서요. 55%를 차지했습니다.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감염력이 최대 6배 높아진 변종 코로나19가 등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통상 이렇게 SVG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V형은 주로 대구 신천지에서 감염이 됐고요. G형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G형 바이러스는 GR, GH로 변이됐는데요. 감염력 관련 우려가 나온 건 바로 GH형입니다. 영국 코로나19 환자 9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GH형에 감염된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감염력이 3배에서 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겁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일선의 역학조사관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전파 속도에 대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좀 빠르다는 얘기를 안 그래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인 논문을 통해서 6배 정도 전파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만 권준욱 부본부장도 해당 연구를 인용해서 변종 코로나19가 전파력은 세지만 치명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변종 코로나 등장에 이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주장도 내놨습니다. 코로나19가 공기로도 감염될 수 있다며 예방 수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에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4일자 보도에서 과학자들의 코로나19 공기 감염 가능성 주장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미세 입자로 전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WHO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주로 감염자들의 호흡기 비말에 의해 일어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HO 감염통제국장은 최근 몇 달간 공기 감염 가능성을 검토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에서 WHO 자문위원을 포함해 20여 명의 과학자를 인터뷰한 결과라며 공기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비말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호흡할 때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WHO의 감염예방통제위원회가 지나치게 의학적인 관점을 고수해 방역수칙의 갱신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에도 관련 전문가들은 WHO에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WHO는 회의를 소집했지만 손 씻기를 옹호하는 몇 명의 전문가 주도로 토론이 이루어져 기존 예방수칙 권고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WHO에 보낸 공개 서한은 이번 주 한 과학저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서 추가 피해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피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최 선수의 동료들은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면서 처벌 대상 1순위로 주장 선수를 꼽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10일째. 경주시청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동료들이 피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이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의 뒷담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 1순위로 주장 장윤정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는 사이 휴대전화의 지문을 인식시켜 SNS 메시지를 읽고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 선수 앞에서 저희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 폭언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 선수는 국회의 문체위 긴급 질의에 출석해 폭행과 폭언 등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운동 처방사, 이른바 팀닥터로 불린 안모 씨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주경찰서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벌금 20-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이미 지난해 3월 포털 사이트에 폭언과 폭행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고 최숙현 선수. 고 최숙현 선수를 위해 선수 생명을 걸고 기자회견에 나선 동료들은 폭행과 폭언을 부인하는 감독과 선수들의 모습 앞에서 함께 용기 내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꼭 열흘째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동료들이 추가 피해를 증언하고 나섰는데요. 네, 앞서도 잠시 보셨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체육계에서 진실규명 작업이 한창입니다.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이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회견 때도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폭행, 폭언, 또 성추행과 금전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 폭행의 경우는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폭언 속에 생활을 했다. 이런 단어가 나왔고요. 그동안은 폭행 녹취록이 공개됐던 팀 닥터, 그러니까 운동 처방사였죠. 알고 보니. 그 운동 처방사에게 화살이 집중됐었는데 선수들 오늘 목소리는 처벌 1순위는 주장인 장윤정 선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장윤정 선수가 이제 고 최숙현 선수를 정신병자 취급을 했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서로 이간질시켰고 또 휴대전화까지 감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특히 국제대회 때마다 지원금도 이제 시에서 나오는데 그것과 별개로 100만 원씩 사비를 그 장윤정 선수의 그 통장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을 왜 받았고 또 어디에 썼는지 이것도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폭언, 금전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기자회견 내용을 수사기관에 가서도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방금 그 선수들이 최숙현 선수가 고소를 했잖아요. 관련 내용을. 그것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경주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선수들 말을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담당 수사관이 최숙현이 신고한 내용이 아닌 너희들이 말한 그 자극적인 진술 부분은 더 보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일부 진술을 삭제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선수들이 겁에 질려서 그러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벌금 20-30만 원 정도에 그칠 거다. 너희들이 고소하지 않을 거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것도 뭐 많이 나오면 벌금이고 사실은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하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마음에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신고를 했는데 확실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내가 저 사람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진술인 조사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못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오며 가며 그 가해자들,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를 계속 마주칠 텐데 보복이 너무 두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그래서 함께 고소를 할까 말까 이 선수들도 고심을 사실은 했었는데 용기가 없었고 결국에는 사건 이후에 이제 숙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용기를 냈다면서 오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단 있게 밝혔습니다. 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을 좀 축소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선수들 말로만 들어보면 또 그런데 그 자세하게 또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윤정 선수가 지금 1순위 가해자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동안은 그 운동치료사인가요? 처방사가 이 녹취록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주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장윤정 선수가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폭력을 행사하고 오늘 국회에 나왔죠? 네, 올 시즌 여자부 국내 랭킹 1위입니다.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 국회에 나왔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사실 그 감독만 불렀거든요. 국회에서는. 근데 이제 고소당했던 장윤정 선수 또 동료인 남자 선수까지 굳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경색돼가지고 사실은 그 여당 의원들 위주로 됐고 야당 의원들은 빈자리가 많았는데요.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알렸던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거기 현장에 참석을 해서 폭행 혐의 너희들 정말 때렸냐 아니냐라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당사자 3명 모두 부인했습니다. 감독 같은 경우는 폭행을 몰랐던 부분에
부분에 대한 잘못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네. 때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좀 소홀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장윤정 선수와 남자 선수 역시 좀 이번 일로 마음은 아프지만 난 폭행한 적이 없어서 사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수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에서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사죄할 마음도 없고 폭언당했다.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기? 울분을 토할 일입니다. 가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22살의 어린 친구가 불신 자살했어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앞서 국회에서 추가 폭로했던 친구들이 바로 이 선수들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상임위원장실 나오면서 그야말로 정말 꺼이꺼이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동료 선수의 죽음을 보고 또 큰 용기를 냈는데 얼마나 비통했을까. 그 심정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4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3인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팀닥터가 쏙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간 겁니까? 네, 그 팀닥터라고 저희가 계속 불렀는데 예. 사실은 팀닥터 아무 자격증도 없는 그냥 무자격자 운동 처방사였잖아요. 네. 불행하게도 이분은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니라서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예. 사건이 알려진 초반부터 그래서 걱정을 했던 게 사실 그 정확한 폭행 장면이 있는 게 팀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민간인 신분인 운동 처방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머지 3명은 좀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국회 문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운동 처방사의 추가 범죄 행위가 조금 밝혀졌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공개한 경주시청 선수들의 자필 진술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폭행 또 성추행을 오가는 행동들입니다. 보면 자기 방으로 불러 뺨을 2차례 때렸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널 얼마나 좋아하고 예뻐했는데 하면서 볼에 뽀뽀를 했다고 예. 하고요. 뺨 때리고 뽀뽀하고 이런 걸 반복을 했습니다. 예. 또 수영 동작, 그러니까 이게 3가지 종목을 하는 스포츠잖아요. 트라이애슬론이. 수영 동작을 알려준다면서 본인 목을 감아서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끌어안을 때처럼 안으라 이렇게 말을 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진술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구타 폭행 욕설을 했고 하인처럼 대했고 또 새벽 운동이 끝나면 아메리카노를 드리고 과일과 탄산수까지 매일매일 챙겼다. 선수 마사지는 10분도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술서에 이런 나와 있습니다. 운동 처방사라는 사람이 네. 이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한 네. 이 체육계도 참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직 모릅니까? 네, 선수들 얘기로는 예. 지난해 12월에 팀을 떠났다고 하고요. 예. 그 이후에는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암에 걸렸다고 한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고요. 예. 정확한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래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건 간에 전지훈련도 가고 해외 경기 때마다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체육인이 아니고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니라서 징계도 못합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누가 데려왔고 또 금전은 어떻게 지급했고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또 이 사람의 폭행이나 폭언을 윗선 어디까지 알았는지 알고도 방조했는지 묵인했는지 이런 것까지 밝혀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 말고는 더 이렇게 저희가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체육기관으로서는 없습니다. 네. 지금 체육계에서도 뭐 징계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철인 3종 협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지금 4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규정상 오늘 세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분수령이 될 텐데요. 4시부터 대한철인 3종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서울 방이동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던 선수들도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4시 40분쯤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네.
기자들이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 때린 사람 있냐, 미안하지 않냐, 폭행 인정하냐 이런 질문들을 마구 했지만 아무 대답 없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영상 증언을 다 들어보고요. 그 이후에 이 가해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 최숙현 선수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협회에도 SOS를 쳤습니다. 하지만 묵살당했죠. 그래서 제대로 협회가 징계를 할 수 있을까 많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론이 굉장히 뜨겁고 공분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도 있고요. 오늘 공정위는 변호사가 위원장이고 또 이제 외부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축입니다. 그래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명이 참석을 하고요. 변호사인 안영주 위원장은 추가 피해자 또 목격자 6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검토 또 의견 청취까지 하면 한 3-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8시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징계 수위도 결정하고 끝나고 브리핑하고 발표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행위를 했다면 선수 생활까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본인들이 일단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 공정위의 규정에 보면 우선 징계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뤘던 이유가 아니 선수들은 정말 폭행이 없었다고 하는데 증거도 없고 그렇다면 그 형사 처벌이 확정이 될 때까지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 결과가 뭔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체육계의 조금 미온적인 대처였거든요. 그런데 규정에 보면 우선 징계 처분이 뭐냐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 지난해 쇼트랙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해 선수로 지목된 선수에게 6개월 자격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협회 측에서 단호한 조치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지켜보는 눈이 워낙에 많은 만큼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조은희 기자, 이 협회 차원에서 혹시 진짜 재발 방지 대책 뭐 매번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세우잖아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젠가 그제 리포트를 했는데요.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수가 SOS를 다 쳤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법에 따라 정말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지만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입니다. 또 경찰, 검찰이 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8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이 됐는데요. 해외 유입 환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은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GH그룹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전,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GH그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집단 감염이 확인된 곳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절반이 넘는 333건에서 GH그룹의 유전자형이 확인됐습니다. GH그룹은 현재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이었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행했던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형태인 S그룹과는 달리 세포 증식이 더 쉬워서 전파력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G형 바이러스는 지난 3월과 4월 유럽과 미국 등에서 해외 입국자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함께 들어온 걸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발병 추이를 봐도요. 국내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 환자는 31.3명이었는데요. 이전 두 주에 36.8명에 비해서 5.7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환자는 하루 평균 15.8명으로 그전 두 주에 비해서 오히려 5.9명이 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신규 환자 추이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확인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모두 48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는 13,137명이 됐습니다. 전날 61명에 비해서 신규 환자는 다소 줄었지만 해외 감염 사례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 감염이 24명이고요. 또 24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적지 않은 국내 감염자, 특히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 5명, 경기 5명, 또 서울에서 2명, 대전과 전남에서 2명, 그리고 충남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요. 검역 과정에서 15명이 확인이 됐고요. 서울 1명, 부산 1명, 대구 2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인천, 경기, 강원, 경북, 경남에서 각 1명이 확인되는 등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더 나와서 누적 사망자는 284명이 됐습니다. 또 16명이 격리 해제돼서 완치율은 90.2%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광주광역시 확진 환자 수는 다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매까지 감염이 됐는데요. 광주시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60대 여성 환자를 처음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남매가 확진됐습니다. 외할머니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교회에 다녀온 초등학생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확진 환자가 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동선 공개를 구체화했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에 주거지가 공동주택일 경우 아파트 이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데에 이어 유치원도 오는 17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확진 환자들의 거짓 진술과 은폐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37번 환자를 고발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동선을 일부러 숨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열흘 동안 광주의 확진 환자 수는 80여 명.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르자 광주은행은 코로나 극복 성금으로 써달라며 3억 원을 광주시에 내놓았습니다. 광주은행은 전라남도에도 3억 원을 추가로 맡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위해서 3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사업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추경 예산은 모두 3조 6천억 원. 특히 국회 심사에서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과 예비 창업자 대상 바우처 등의 사업 예산이 모두 103억 원 증액됐습니다. 특히 20억 원이 신규 투입되는 비대면 분야 아이디어 발굴은 경진대회를 열어 총 30개 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00만 원 한도에서 창업기업의 세무와 회계, 기술 보호를 돕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도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도 800억 원이 더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상당 부분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등 우려에 따라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신규로 6천억 원을 보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에는 상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매니저가 파견됩니다. 디지털 매니저는 전통시장 38곳에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진출을 돕게 됩니다. 이 밖에 도시재생과 연계해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만드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한 설계비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최근 해제했던 봉쇄 조치를 다시 단행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술집과 식당 영업을 재개했더니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만에 봉쇄령이 풀린 런던 번화가에
이른 오후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술을 마시며 모처럼 자유를 만끽합니다.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이에 영국 당국은 통제가 다시 필요하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봉쇄 조치 완화 이후 감염자가 늘면서 지역별로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탈루냐 지방에 이어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이 라 마리나 등에 다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 여러 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차단됐습니다. Nosotros venimos de Madrid, podemos quedarnos hasta el viernes que viene, pero queremos saber si se puede salir el viernes que viene. Si tenemos que ir a trabajar, cómo tenemos que hacer. 이스라엘에선 최근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3,000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술집과 클럽 등의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에서 경제 재개를 위해 빗장을 푼 뒤 환자가 급증하자 방역 고삐를 다시 죄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인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현지 시간 6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9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이 됐습니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소 씨를 국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기 위해 재구속됐던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결국 국내에 남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는 범죄인 인도 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회원들을 발본색원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자인 손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의 주된 목적은 엄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억제인데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낸다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면 국내에서 재판받았을 것이라며 불기소로 인한 불이익을 손 씨가 감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가 손 씨의 성착취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 씨를 향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게 결코 아니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 씨는 1년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씨 아버지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들이 남은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 씨 아버지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손정우 씨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소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통해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N번방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화방 운영자들에 이어서 불법 영상 구매자 7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유료 회원 70여 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3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착취물 유포 등 2차 가해 혐의로 1명을 구소했고 수십 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모여있는 부산 통합청사의 관리 책임자가 부하 직원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해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책임자는 부하 직원에게 저주에 가까운 SNS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피해 직원이 오히려 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정부 기관들이 모여있는 부산 통합청사입니다. 이곳에서 보안 책임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견디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직속 상사인 청사관리 책임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주방용 가위 등으로 위협까지 당한 겁니다. 심지어 B씨는 식사를 마치고 간 노래방에서 자리에 함께한 A씨 여자친구의 신체를 억지로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시느냐?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났었고 반성도 없고. 경찰 조사를 받은 관리 책임자 B씨는 A씨에게 저주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누나가 점술가인데 A씨가 평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누나가 괴롭힐 거라고 말합니다. 친동생이 법원에 근무한다는 말을 꺼내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달 피해자 A씨는 돌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가 청사 입주 공무원과 다투는 등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B씨가 윗선에 올리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입주기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내라는 공무원과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지만 청사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통합청사 관리사는 관리 책임자 B씨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와 같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B씨는 A씨의 피해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불만도 많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식사자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셧다운을 놓고 두 회사의 사장이 나눈 6분여 분량의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공개한 지난 3월 20일 통화 녹취 파일엔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가 영업을 하지 않고 셧다운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미지급대 금여를 제주항공에서 줘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인수합병을 빨리 끝낸 뒤 그 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체불 임금 해소는 이스타항공의 몫이라는 제주항공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가 중학생 친아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은 내일 중학교 1학년 A군이 45살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에 집을 나간 뒤 이혼한 A군의 아버지는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며 지난 3월 A군과 어머니가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찾아가자 되레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이유 없이 빠진 국회의원들에게 벌칙을 주는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말뿐 결과적으로 대부분 논의 한번 되지 않았고 폐기가 됐고 오히려 보좌진을 늘리는 법안은 힘을 모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법 제32조 정당한 사유 외에 국회에 결석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감액한다. 지난 1994년 개정된 이 국회법 조항은 본업인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하루 3만 원의 활동비를 깎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벌칙을 주는 법은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18대 국회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야 갈등으로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원 구성을 못할 경우 각종 수당 등을 못 받게 하는 법안을 냈지만 우려를 표한 전문위원회 보고만 남기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던 법안들은 아예 회의석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스리슬쩍 사라졌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회의도 거의 없었고. 안 하죠,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허구안을 정정만 하니까 그런 걸 토의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의원 수당을 깎는 법안은 물론 정당 보조금까지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까지 10여 개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당내에선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이 오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세비를 깎고 이런 것들이 희화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을. 이런 시각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 지금 국회가 일 안 한다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법안 처리엔 눈을 감은 겁니다. 반면 이득은 착실히 챙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입법 활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좌진을 늘리자는 법안들은 소수 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앞장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징계 없이 의원들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도로만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게시하겠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에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공개 후 국회의장에 보고하겠다. 국회의원 월급은 1,2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1년에 고작 40여일 정도만 본회의가 열렸고 그마저도 모두 출석한 의원은 전체 13%에 그쳤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한 대포통장 수집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 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인터넷상 공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에 은행 직원 등으로 가장해 해당 자영업자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집값 폭등 논란과 관련해 주택 공급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보유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독일 베를린처럼 임차료 인상을 제한할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놓은 보물 같은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전기 대형 트럭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스위스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 승용차인 넥소는 국내외 판매 대수가 10,000대를 넘어서 이제 수소차 시대가 우리 주변으로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본격 생산을 시작한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인 액시언트가 항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박에 오른 수소 트럭 10대는 오는 2025년까지 스위스로 수출되는 1,600대 가운데 첫 물량입니다. 액시언트는 총 중량이 34톤급인 대형 화물 트럭으로 1회 수소 충전 시간은 8에서 20분, 충전 뒤 주행 가능 거리는 서울 도심에서 전남 진도까지의 거리인 400km가량입니다.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의 경우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증 사업의 기본 모델을 선보인 적은 있지만 일반 고객 판매를 위한 양산 체제를 갖춘 것은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 중인 유럽 전역으로 수소 화물차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소 화물차는 수소 승용차보다 높은 내구성과 출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분야로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합쳐져 결과물이 나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전기 승용차인 넥소는 지난달 국내외 누적 판매가 10,000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인기가 높아 본격 생산 체제를 갖춘 지 7년 만에 토요타 수소 전기차에 뒤이어 10,000대의 고지를 밟은 겁니다. 수소 사회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 수소 사회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정비나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못지않은 수소 사회로 가는 큰 동력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연료 전지로 사용해 전기 모터로 구동되며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재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기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친환경 수소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자 정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수소차는 85만 대, 수소 충전기는 660기까지 늘리기로 하고 산업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프로농구에는 10년 전 프로에 데뷔했던 첫 경기부터 지금까지 420경기를 연속으로 그것도 단 한 경기도 빼먹지 않고 코트를 누빈 국내 최고의 슈터 이정현 선수가 있습니다. 철인이라고 불릴만 하죠. 다가올 새 시즌 매 경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이정현 선수를 허재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슈터 이정현은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을 푸는 과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육을 충분히 풀어줘야 예상치 못한 부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중시하는 이정현의 철학은 프로농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인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기록인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선수 생활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은 10년 전 프로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무려 420경기에 모두 뛰었습니다. 군복무 시절과 국가대표 차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단 한 경기도 빼먹지 않은 겁니다. 신인 시절부터 정경기에 출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시즌에는 대선배들의 연속 경기 출전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좀 참고 뛴 적도 많았고요. 또 같이 있었던 트레이너 형들께서 좀 몸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좀 정경기를 뛴 것 같습니다. 복근과 허벅지 근육을 포함하는 코어 근육이 잘 발달돼 있고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워낙 좋아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게 이정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급성 편도염으로 열이 40도까지 치솟았지만 링거 주사를 맞고 출전해 15득점 활약을 펼쳤을 정도로 정신력도 남다릅니다. 욕심 같아선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런 기록을 이어간다면 좋겠지만 하던 대로 늘 경기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오는 10월 프로농구 개막전에서 421경기 연속 출전 기록을 이어갈 이정현은 매 경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브라이슨 디셈보가 PGA 투어 로켓모기지 클래식에서 역전 우승에 성공하면서 개인 통산 6승째를 거뒀습니다. 디셈보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7언더파를 쳐 합계 23언더파로 전날 선두였던 매슈 울프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쪽.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아닌데. 펼쳐. 여러분이 계셔서 평소보다는 많이 말을 했어요, 그죠? 말을 많이 하고 나면 후회하는데. 중국의 중산층 산모들이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는 서울의 강남에서 산후조리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이것도 이낙연의 학설입니다.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듭니다. 대접받으면서 배려받으면서 그 변화를 겪고 싶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 그리고 서울평양 대표부로의 격상 또 하나가 미국의 현 상황 올튼 대통령 올튼 회고록이
진실의 동안에 정적을 동안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기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항상 뭔가 설명이 끊기잖아요. 그럴 바에야 걸어가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중지하고 차라리 앉아서 하자. 아까 대충 제가 여러분이 계셔서 평소보다는 많이 말을 했어요. 그죠? 말을 많이 하고 나면 후회하는데. 아까 끝나고 나서 일본과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요.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근저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과장되고 왜곡된 선입견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 하는 데는 대화가 필요하죠. 과장되고 왜곡된 선입견은 어떤 문제가?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여러분 기프트 좋아하시죠? 특히 고려 기프트가 진짜 좋아요. 이거 광고예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이 엄청 많은 고려 기프트는 엄청 싸대요. 이름만 하면 다 아는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엄청 주문하는 고려 기프트. 사달래요 사장님이. 저는 요즘 부쩍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동 침양환으로 지친 몸을 깨웁니다. 귀하디 귀한 침양으로 만든 광동 침양환. 광동제약이 까다롭게 고른 귀한 침양의 녹용,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국산 원료 13종까지 이 한 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침양도 광동이 만들면 다릅니다. 당신도 광동 침양환으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광동 침양환.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오늘 밤까지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와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또 제주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최고 80mm의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의 찜통 더위 계속됩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감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시 또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영서와 경북 지역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를 조금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 청주와 대전, 대구 22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껑충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28도, 춘천 30도, 대구 32도, 광주도 30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자주 오겠고요. 주 후반엔 다시 장마 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금요일부터 전국 곳곳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